네, 최근에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요,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도 국민 고통이 크다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또 이자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라는 표현도 썼고요. 네네.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네. 이렇게 물론 주위에도 은행원 친구들 보면 부럽기는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과가 많이 받아서. 네네. 그런 게 되게 큰 이유일 거예요. 이런 그 질책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국민 감정을 별로 이렇게 은행들이 눈치를 잘 못 채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은행들 해야 되겠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성과급 잔치, 뭐 연봉 잔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감성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한 여론이 이제 어제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을 할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어느 정도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은행들에 대한 이것에 뭐 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공공재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해묵은 논란이지만은 그 은행에 그런 공공재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부터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민간에서는 얘기를 하죠. 민간 기업인데 네. 어떻게 이게 공공성이 있느냐, 공공재가 있느냐 할 텐데 사실 지금 금융당국은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은행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IMF 때 은행 무너졌을 때 막대한 세수를 써서 우리나라의 뭐 혈세죠 정말로 세금을 써서 은행을 살려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제가 뭐냐면 은행을 살려줬기 때문에 은행이 다시 도와줘야 돼 이런 논제가 아니라 네.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다는 거죠. 아. 그 당시에 은행들이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혈세를 써서 살려냈다라는 게 중요한 논제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도 어느 정도의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봐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성과급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서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압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어느 정도냐면 네. 그 간밤에 이제 한 야당 의원실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2022년도에 그 은행들 5대 은행들의 성과급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합쳐서요. 예, 합쳐서. 예, 1조 4천억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2022년도 성과급입니다. 예. 그러면 실적이 21년도 성과가 반영이 돼서 22년도에 받은 거고 네. 그럼 2022년도에 아. 보면은 은행들 막대한 수익을 더 얻었단 말이죠. 예. 실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요. 무려 정년보다 8.9%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자 이익만 해도 40조 원이 넘어갑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성과금은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 이거 너무 국민 감성을 전혀 은행들이 모르고 있다. 예. 그냥 너무 그냥 성과급 잔치, 연봉 잔치 그다음에 퇴직금도 요즘에 큰 이슈거든요. 뭐 시중은행 퇴직금 같은 경우는 뭐 4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예. 특별 퇴직금까지 하면은 뭐 6억 원 순번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요즘에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야 네. 은행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 대통령 입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원 한 명이 성과급 15억 7천만 원 받았다는 네. 얘기가 있고요. 또 성과급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하나은행인데 1,500억 원이 네, 네. 오른 거네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총 합해서 한 1,5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하나은행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국민적 지탄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의 회사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이익이 나서 직원들에게 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금리 높인 상황에서 개인들 기업들한테 그 대출 이자가 높아진 그럼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성과급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은행들의 실제 이자 수익이 최대 수익원이거든요. 예. 이자 수익은 뭐냐면 일단은 예대 마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예금 금리를 조금 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이 사실 은행들에서는 이자 수익이 되는 건데 이게 사상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출이 나갈 때는요, 항상 그 시중에 있는 은행들의 기준금리 더하기 거기다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대금리를 빼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금리가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높여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도 높아졌겠다. 그러면 이제 가상금리도 높이죠. 우대금리는 조그맣게 줍니다. 그럼 은행들은 결국에는 최대의 수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은 수익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은 연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연체율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같은 게 연체율이 이제는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전, 그러니까 9월 달보다 0.03%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고요.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0.05%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고 개인 사업자도 0.06%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예. 절대값으로 보면은 뭐 큰 편은 아니에요. 뭐 연체율이 뭐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문제가 하반기부터 이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원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지원금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방역 지원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이 나왔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지원금은 이제 현금성 지원은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 지원이다 보니까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대출 형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막상에 현금성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더더욱 이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예. 지금 고통이 서민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이자가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대출이자가. 올랐죠. 근데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 지금 정신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0.5배, 2배까지 이자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사실 기준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장금리로 높아지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뭐 떨어뜨려 그럴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이제 고통 분담을 해야 될 게 가상금리를 네. 좀 덜 받고요. 우대금리를 좀 많이 줘서 예. 실제 이제 대출금리를 좀 낮춰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민 금융이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고리대금업자, 그러니까 네. 사채 쪽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예. 데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뭐 긴급 생계비 대출 조만간 3월달에 시작하거든요. 예. 물론 금액이 너무 작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긴급 생계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서민 금융을 이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금융권에서 볼 수 있는 게 대안 대출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많이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비판을 받은 게 예.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막상 은행 가면은 뭐 거절당하고 예.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조건들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조건들은 진짜 서민들 피부에 딱딱 와닿게 이렇게 바뀌어야지 네네. 현실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이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은행권이고 성과급 잔치도 많이 해서 비판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질책까지 했잖아요. 네. 어느 방향으로 바뀔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은행들에 대한 그 대손 충당금. 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좀 높여라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충당금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손실을 예비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은행들이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손이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체율 얘기를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예. 은행들 지금 최근에 은행 그 5대 은행 은행장들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는 꼽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연체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부실 채권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예. 부실 채권 생기면 은행들은 그 회수를 못 하잖아요. 네. 은행이 부실해지겠죠. 그때 쓰라고 이제 대손 충당금을 이제 모아두게 되는 거거든요. 손실에 대비해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어제 나왔던 논제가 금융위에서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대손 충당금을 좀 위험을 대비해서 쌓아둬라. 그게 이제 공경사 성격이 있는 거죠. 왜 은행이 무너지면 중소기업 망하고 가게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안 무너지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라는 얘기고
얘기고, 그럼 대손 충당금을 이제 특별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둔다는 얘기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제 배당이 요즘에 또 문제거든요.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만큼 손익이 났으니까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근데 대상 충당금을 회계상 많이 쌓게 되면 배당금 줄 게 없어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배당금, 고배당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논의 이런 예.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행들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알아서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3년간 수익의 일부를 통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마련해서 서민금융을 도와주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질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부족하다. 정책권에서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은행에서 자체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달라고 해서 아마 지금 은행권에서는 너무 지금 발빠르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게 피드백을 큰일 났다, 줘야 이거예요? 돼요. 그렇죠. 예.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현재. 그래서 아마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문제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은행들 좀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도 물론 은행 입장에서 따지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많은 그 국민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변화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난방비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고지서 받았습니까? 예, 저도 받았습니다. 그 지난달 이어서 이번 네. 달도 받은 거예요? 이번 달은 아직 못 아직 못 받았고요. 받았죠? 예. 근데 이번 달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끼고 아껴도 더 올랐다는 그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네. 이거 도대체 이런 폭탄 같은 고지서를 어떻게 그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지서가 지금 일단 1월분 같은 게 1월달에 책정돼 있던 게 이제 2월분이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네. 텐데, 그럼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여성 전용 사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380만 원 나왔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뭐 말 그대로 사우나 하신 분들은 뭐 기름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도시가스 들어가죠, 계속 물 틀어야 대표야 되는데. 되죠. 예,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기사식당 하시는 분 목소리를 들어본다 그러면 일단 전기요금이 16만 원, 전월보다 16만 원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앞으로 더더욱 생기는 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올랐냐고 봤을 때에 지금 가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데보다 1월 달이 한 36% 올랐거든요. 지난달 1월 달에. 예.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가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검침원이 나와서 이게 검침을 하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검침원을 한다. 그럼 1월 15일에 검침한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의 요금을 계산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오른 날이 1월부터 올랐어요. 그 온전하게 1월분 나왔던 거는요, 1월 달에 올랐던 요금이 반밖에 이제 책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온전하게 책정 안 됐어요. 그럼 이제 2월 달에 나오는 고지서 받아보시면 1월 달에 올랐던 요금 그대로 이게 100%. 진짜군요. 그렇죠.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올랐던 요금이 100% 반영돼서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히 지금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굉장히 놀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1월 달에 고지서 받고 많이 아낀 거예요. 예. 스스로 많이 아끼고 아낀다고 아끼고 춥게 지냈는데 얼마 안 떨어진 거죠, 요금이. 내가 이거 고생해서 뭐 하나 지금 요금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다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예. 그 아낀 대로 아꼈는데 떨어지진 않고, 그래서 참 지금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네. 문제가 생기는 게 물가를 좀 이제 압박하다 보니 지금 뭐 금통위에서도 굉장히 좀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제 겨울에 집에 있어도 방한 내핀 필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대통령도 중산층 서민들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게 네. 잘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중산층을 도와주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네 처음에. 예, 그렇죠. 예. 근데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아, 이게 보통 우리가 통계청 기준으로 본다면 중위소득 50%에서 150%요 사이를 보는데 네. OECD 기준으로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OECD는 200%까지 보거든요, 중위소득. 그러면 일단 통계청 기준으로 150%, 중위소득 150%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소득이 이제 월 가구 소득이 750만 원입니다. 그럼 월 가구 소득이 750만 원 있으신 가구들에게도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취약계층만 지원하려고 하다가 중산층까지 그렇죠. 올라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산층 도와주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중산층 200%라고 그랬잖아요. 중위소득 200%,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실제 한 1,0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4인 네. 가족이 봤을 때. 그 이런 분들 왜 더 주냐 이거죠. 이런 논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예. 논제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산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가 나온다고 친다 보면은 문제는 물가예요. 일단은 이제 돈이 시중에 확 풀리게 됩니다. 또 엄청난 자금이 또 시장에 풀리게 되면 네. 지금 가뜩이나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높이고 있는 와중에서 물가 더 자극하면 기준금리 또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위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목욕탕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건 빨리 기준을 정해서 네. 도와주려면 빨리빨리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1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루 앞으로 발표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올랐고 국제 유가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연관성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발표를 해요. 네. 네, 미국 이제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 방향성이 딱 오늘 결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있었던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실제 이제는 연준에서 그러면 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파월장이 꺼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엄청나게 반응했어요. 한 단어로 그죠? 그렇죠. 예. 완화한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막 오르기도 하고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완화 시그널이 나왔다면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갑자기 통계 하나가 나왔는데 고용지표 1월 고용지표가 딱 나왔는데 고용이 너무 좋은 너무 좋죠, 거예요. 비농업 기준 봤을 때의 네. 취업 인구가 시장의 예상보다 3배나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시장은요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 일자리가 널려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연준이 긴축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가 된 거죠 다시. 예.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올라갔는데 가치가 그래서 지금이 오늘 밤에 나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오는 CPI 지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지금 물가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6.2% 정도 이제 완화적으로 나올 것이다 보고 있지만 지금 또 한간에서는 아니다. 전월 대비해서 0.5% 포인트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